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우측 부신 종양이 있는 환자가 쿠싱 증후군이 있는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신 종양이라고 한다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하지 않고 트리로사만 갖고 좀 매니지먼트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벌써 몇 개월 흘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6월 정도 내원했는데요. 3.6kg, 10년형의 스페리티멜 말티즈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초음파를 봤더니만 아래처럼 일단 좌측 부신은 한 6.6mm, 이것만 더 커져 있네요. 우측 부신은 22mm로 상당히 좀 많이 커져 있죠. 그래서 일단 저희 병원에 내원했고요. 부가적으로 뭐 담낭 점액증이 있다고 했고, 쿠싱인 환자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담낭 점액증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좀 꽤 있죠. 그리고 다음 단유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우측 부신이 많이 커져 있다면 사실 반대쪽 좌측 부신은 작아져야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같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커져 있다면 수술적 제거가 일단 지시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호르몬 검사들, 특히 쿠싱 검사라든지 아니면 페어크로마사이토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빛은 피질 유래냐 아니면 부신 수질 유래냐를 감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처치를 하고 수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분께서는 수술을 안 하고 내과적인 관리만 하신다고 해서 일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청학적 검사에서 ALP라든지 ALT, 그다음에 GDT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요비중이 1.014. 가끔 검사하다 보면 요비중이 1.047, 038 뭐 이런 식으로 농축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환자들은 HDT 자극시험을 해서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치료할 건가 아니면 좀 치료를 좀 딜레이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되는 환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는 1.014 정도, 등장료는 아니지만 약간 농축요랑 등장료 사이에 있죠. 그렇다면 신장에서 농축 능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UPC가 1.08, 우리가 UPC가 보통 0.5를 정상으로 보죠. 0.5 이상을 된다든지, 또는 UGC, 이거는 유린 크레아틴하고 유린에 나오는 GGT의 비율을 재는 겁니다. 이거는 세뇨관 쪽에 손상이 있는 것을 암시하게 돼요. 그래서 UGC가 2.4, 좀 높습니다. 1까지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쿠싱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칼시피케이션 되는 신장의 어떤 칼슘이 침착이 됨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세뇨관의 어떤 손상들이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쿠싱을 치료하고 나면 요 비중이 원래는 1.030 이상으로 좀 돌아와야 돼요. 다음 단위증이 없어지면서. 근데 계속해서 다음 단위증을 가져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뭐 제 어떤 이전에 어떤 치료했던 아이들의 어떤 경험담입니다. 엑스를 찍었는데 아직 뭐 감기대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진이 커져 있다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진 기능 검사로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HDT 자극시험이라든지 또는 LDDST 아니면 UCCR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UCCR을 검사할 때 샘플링은 집에서 해야 돼요. 왜냐? 스트레스를 최소화로 했을 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LDDST 한 8시간을 해야 돼요. 일단 피를 뽑고 덱사메타손 자용량을 투여한 다음에 4시간째 또는 8시간째를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시티비나 스페시피티가 많이 높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임상 증상, 그 다음에 혈청학적 검사들, 또 요 검사들을 하고 있다면 HDH 자극시험을 통해서 포스트 HDH 코티솔 농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면 일단 쿠싱으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HDT 자극시험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DT 자극시험을 했더니만 포스트 코티솔이 55로 상당히 많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일단 이제 트리로산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건 뒤에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쪽 부신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메탄에프린 농도를 재는데 소변을 잴 수도 있고 혈장을 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혈장을 잴 때는 플라즈마 EDTA 플라즈마여야 됩니다.
저는 EDTA 플라즈마 얘기하고, EDTA 플라즈마라는 거는 EDTA 파트의 혈액을 담아서 바로 원심 분리에 설정한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냉동 보관하고 검사 기관으로 보낼 때도 냉동 상태로 유지되게끔 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온도에 되게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냈더니만 메탄에프린, 노르메탄에프린이 이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거의 어떤 참고치는 2015년도에 JBM이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일단 이런 수치를 참고하게 됩니다. 페어크로마사이토마가 있었던 환자 중에 플라즈마 토탈 노메탄에프린이 농도가 페어크로마사이토마 있던 환자는 6.5에서 673 정도, 평균적으로 24.4 정도인데 5.81 이거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3개월이든 6개월 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메탄에프린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치가 높아져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인데요. 쿠싱으로 진단됐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부신이 많이 커져 있고 반대쪽 부신은 좀 작긴 하지만 완전히 작아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솔직히 말하면 명확히 구분은 되진 않아요. 양쪽 다 있는 PDH 있냐, 아니면 오른쪽에 더 많이 커져 있으니까 오른쪽 아데노 코티칼 튜머 때문에 저렇게 증가됐을까,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릴로산 처방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3mg/kg SID나 BID를 많이 처방했는데요. 초창기에 사실 트릴로산 처방한 게 2006년, 7년, 8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국내는 한 2010년 전으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외국에서 처방하고 보니까 아데노 아트로피가 좀 발생을 해서 2008년도부터 이 저용량인 1mg/kg BID 또는 좀 더 낮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5mg/kg BID를 쓰거나 아니면 2mg/kg SID를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트릴로산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는 유산을 유발을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손을 만지게 된다면 임신 중인 보호자거나 라고 한다면 유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생리불순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캡슐체로 처방을 하고 얘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5mg, 10mg, 30, 60, 120ml짜리 있어서 요거의 조합을 하게 됩니다. 5mg짜리는 만약에 1mg/kg BID로 쓴다면 5kg는 돼야 되잖아요. 만약 3kg밖에 안 된다면 먹이기는 어려울 거고, 아니면 2mg/kg SID로 한다면 3kg면 6mg이잖아요. 그러면 5mg,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5mg SID로 먹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50, 30, 60, 120이 다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30, 60, 12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160mg, 120mg짜리를 더 많이 사요. 이걸 가지고 분주하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mg/kg보다는 요 60mg짜리를 분주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떨어지게 할 건가, 그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mg/kg이다. 만약에 0.5mg으로 사용한다면 3.6kg일 때는 좀 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0.5라고 한다면 3.6kg면 2mg이 안 되죠. 근데 반올림에서 2mg 정도. 그러면 60mg짜리 같은 경우는 30번을 질 수 있죠. BID로 한다면 15일 정도. 그래서 그거랑 간 보조제 해서 후식약이라고 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일단 처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1mg/kg BID로 3mg을 했다. 그렇다면 15번 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SID로 처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호르몬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올 때마다 몸무게가 조금씩 들쑥날쑥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재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먹을 때 용량을 그냥 2mg 또는 3mg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관리할 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싱 치료할 때는 사실 내과적 치료에서는 지금은 트릴로스탄, 배터리를 많이 쓰죠. 과거에 이제 배터리 나오기 전에는 마이토탄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이토탄 자체는
부신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티솔 농도를 낮춰주는 게 그리고 이게 이 푸싱을 치료할 때 사실은 어느 장기를 타겟을 할 거냐라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현재 수의 임상에서 코티솔 농도를 낮추는데 그 목표는 부신 자체예요. 그래서 부신에서 코티솔 생성을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혈중 코티솔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뇌하 수체에서는 ACH 분비는 점점점 증가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말초의 코티솔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신에서 생성되는 걸 줄이는 것보다는 뇌하 수체에서 ACH 자체가 분비를 적게 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과거 카베골린 트라이얼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카베골린과 트리로스탄을 컨비네이션에서 트라이얼한 논문들이 있는데 논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베골린은 과거 2007년, 8년 정도에 나왔던 논문에서 성공했었지만 지금은 좀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파실 레오타이드 이게 소마토스타틴인가요?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뇌하 수체에서 ACTH 분비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측 부신을 ACTH가 작용을 못하니까 코티솔 합성이 줄어들겠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 약물을 사용해 보고도 외국엔 있어요. 그리고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이 약이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코티드 리셉터 블로커라고 하는 이 약물도 개발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상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에서 코티솔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케토코나존이라든지 셀레긴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트릴로스탄 지금처럼 부신인 종양이 있다고 한다면 마이토탄 처방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요 라이스들의 약 자체가 희귀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구할 수 있다면 한번 트라이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 날 일단 포스트 ACH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2mg BID로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트릴로스탄은 흡수량을 높이려고 한다면 사료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빈속에 먹는다면 흡수는 되긴 하겠지만 흡수량이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먹여주셔야 되고요. 2주 단위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2주 후에 26으로 포스트 코티솔이 떨어졌는데 아직 높잖아요. 그럴 때 원래는 문헌에 따르면 25에서 50%를 증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부신 종양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논문을 찾을 수 없는데 부신 종양일 때는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것보다는 아주 낮은 용량으로 투여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좀 고용량으로 투여하기 시작하면 코티솔이 되게 빠르게 리바운드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0.5mg/kg BID인 한 2mg 정도 BID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1mg 정도 mg/kg 정도 되는 4mg BID로 일단 처방을 했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봤더니만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22.5 정도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얼마로 증량할까? 가이드란 대로 50%를 올릴까? 아니면 25% 올릴까 하다가 일단 25%를 올리는 프로토콜 썼습니다. 1.25 정도. 4.5mg 정도를 증량을 해서 처방을 했고요. 그 다음 2주 후에 검사했더니만 또 다시 바운딩 되네요. 아마도 그냥 PDH인 경우라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부신 종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양이 커지면서 아마도 코티솔 농도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7월 23일 거의 한 달 반 정도죠. 지난 시점에서는 용량을 25% 증량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한 달 전 용량보다 2배로 일단 높여 올렸어요. 그래서 8mg BID로 처방했고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검사했는데 그래도 포스트 ACTH 코티솔 20밖에 안 되네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20 정도로 많이 높네요. 그래서 과감히 일단 4에 3배 정도 되는 12mg BI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거의 이제 한 달 반,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도
포스트 ACTH 코티솔이 24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16으로 주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20mg, 즉 처음 4mg보다 5배 정도 되는 용량으로, 즉 5에서 6mg per kg BID로 일단 증량을 했습니다. 20mg BID로 처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재검을 했더니만 포스트 ACTH 코티솔이 21 정도로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40을 줄까 30을 줄까. 네, 30까지 40까지는 저도 부담이 돼서 일단 30mg, 즉 60mg을 아침 저녁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60mg짜리를 반반 나눠 쓰는 정도인 30mg으로 증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주 있다 재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포스트 ACTH 코티솔이 10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6에서 18 정도가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쿠싱을 치료할 때는 타겟 농도가 보통 2에서 6 마이크로그램 per 데시리터잖아요. 10.2다. 그렇다면 동량을 더 증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변화를 좀 더 보고 증량할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30mg를 적용했습니다. 미리그램 per kg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전에 썼던 30mg 정도 그대로 동일하게 30mg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경과된 후에 재검을 했습니다. 근데 2주 후에 재검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분께 한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매번마다 2주마다 오라고 하면 좀 사실 컴플레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재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2.9로 살짝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분 상의하고 40mg을 일단 증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6일, 그때 이 정도는 2주죠. 2주 후에 재검을 했는데 10.5로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30, 40mg 적용.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60mg을 증량을 했습니다. 60mg BID입니다. 그랬더니만 2주 후에 측정했을 때 포스트 ACTH 코티솔이 4.8로 떨어졌고, 보호자랑 얘기 나눴을 때 다음 단위 증상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동일하게 60mg BID로 처방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 재검을 했더니만 포스트 ACTH 코티솔 3.9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mg BID로 먹이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런 환자들은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더 증가될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이런 용량으로 먹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부신이 많이 위축이 돼서 코티솔 농도가 2.0 미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토도 하고, 그럴 때는 검사를 해서 코티솔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용량을 좀 감량하는 정도 방법으로. 근데 감량할 때는 일단 과감하게 줄이세요. 절반으로. 60mg BID 먹고 있었다면 30mg BID로 먹이고, 그런 다음에 포스트 ACTH 코티솔이 좀 많이 더 올라가더라. 그럼 그때부터 천천히 좀, 그러니까 줄이기 전과 줄였던 용량, 즉 60mg 먹던 30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40mg 다시 올린다든지 또 45mg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절해 가보면 됩니다. 근데 60mg로 먹였을 때 용량이 어때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보통 1에서 2mg per kg BID잖아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 10mg per kg BID도 넘은 용량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용량이긴 하죠. 근데 이 환자는 상당히 고용량으로만 유지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저도 간간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서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 부신 기능 검사를 할 때는 스크리닝 테스트랑 간별 검사가 있죠. 사실 스크리닝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ACTH 자극 시험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요 검사랑 혈액 검사 필요하다면 초음파 정도 엑스레이 같은 거는 기본 검사입니다. 거기서 쿠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될 때 일단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UCCR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 내에서 오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코티솔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UCCR은 권장량보다 높게 돼요. 반대로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UCCR이 정상이 나왔다. 그럼 이 환자는 에디슨이 아닐까라는 추정, 반대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럼 UCCR 검사할 때는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 오줌을 보호자분이 받으라고 하고 냉장 보관한 다음에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받아도 되고, 네, 문헌단에 따르면 이틀에 걸쳐서 아침료를 받아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DDST. 이 중에
뭐 시험 공부를 하여서 뭐 시험 문제 나왔다. 이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한다면 LDDS가 더 낫긴 하겠죠. 근데 가끔 저도 이제 ACT 자격 시험 했는데 좀 애매하다. 또 UCCR 했는데 좀 애매하다고 한다면 LDD-ST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테스트로서 즉 AT, 즉 아드레날 튜머랑 PDH, 내하수체 의존성 구분하는 거죠. 이럴 때 HDDST를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은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 진단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죠. 초음파를 봤을 때 아까와 같이 양쪽 부신이 어떤 크기냐, 양쪽 부신이 둘 다 커져 있다면 PDH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만약 한쪽 부신만 커져 있고 한쪽 부신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면 아데노 튜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적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려고 하면 내인성 HTH 농도를 재는데 얘도 EDTA 플라즈마입니다. 그리고 냉동 상태로 보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분명히 PDH인데도 이 내인성 HTH 농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환경에서는 저도 요즘은 잘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험 실적 에러가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MRI를 찍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하수체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하수체가 커져 있다면 PDH를 진단하겠죠. 그리고 내하수체가 많이 커져 있다면 내실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경련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원래는 내하수체를 측정하게 되면 MRI 상에서는 요 아래 작게만 있어요.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 드뭅니다. 그럼 이게 많이 커지면 과거 문헌에는 한 1cm, 즉 10mm 이상이 되면 내실을 압박해서 전신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항경련제를 컨트롤 하게 되면 컨트롤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하수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기간이 꽤 됐는데 RT, 즉 방사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커져 있는 내하수체를 좀 작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지금 오늘은 부신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고 푸싱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근데 양쪽 부신이 사실 커요. 근데 우측 부신이 튜머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부신 종양이란 제목을 붙였고 그 환자를 지금까지 트릴로산을 처방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한번 푸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해서 나는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이 호르몬 약이 있죠. 처방할 때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은 초기 용량 선택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DOCP 주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4kg 환자인데 2.2mg per kg 4.2 곱하기 4kg니까 8.8mg이잖아요. 그러면 25mg 나눠본다면 대략적으로 얼마죠?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계산기 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8.8 나누기 25. 0.35네요. 우리가 0.35mg. 그리고 ml당 25mg 들어있죠. 잠깐 제가 다시 곱하기 나누기 25mg. 0.35, 0.35ml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에디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다 몸무게가 증가가 돼요. 왜? 에디스 환자 자체가 체중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진행가 되면 5kg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5kg 넘었다고 할게요. 2.2 곱하기 5 나누기 25를 하게 되면 0.44. 그럼 0.44 ml을 투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진 않고요. 0.35로 투여했다면 저는 0.35로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계속 갑니다. 나중에 0.35로 투여했더니만 전해질 불균형을 동반하더라. 그럼 그때 가서 증량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이런 것처럼 호르몬 약물들은 그날의 어떤 체중에 조금씩 변화 있는 거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지 않고 초기에 선택한 용량을 가능하면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거는 개인적인 내피셜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수의사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에디슨 환자에서 2.2mg per kg SC나 IM을 얘기 드렸는데 최근 경향은 좀 더 낮추고는 있죠. 1.5mg 또는 1.1mg per kg으로 컨트롤 되고 있는 환자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에디슨 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